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단편 특선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참 저는 단편 좋아합니다. 저도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러나 뭐가 문제죠? 조금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네. 다른 내용들을 더 궁금해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단편이 전 참 좋은데 좀 여러분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은 혹시 어떠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고전들 고전. 그 가운데도 정말 내 인생의 고전이다 할 만한 책들이 몇 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의 뭐 햄릿이라든지 네. 뭐 죄와 벌 음. 아니면 뭐 위대한 개츠비 이런 책들 네. 이제 손꼽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책들 6권을 한 권에 담았다면 이 책 안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당배 시청자들을 다 파악했어요. 뭐죠? 이분들은 지식이 쌓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머리에 남는 아하. 상식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 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책 하나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인생 고전 요약이라는 상식이다, 상식. 네. 그렇죠. 그래서 죄와 벌, 햄릿, 베니스의 상인, 동물농장, 위대한 개츠비, 1984.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다고요?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 네. 사실 어떤 책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한 2-30분이면 다 되잖아요. 세 줄 요약 필요하죠. 네. 그런 유형인가요? 그렇게 이 책은 각 책의 네. 핵심되는 내용들, 줄거리들 그리고 포인트들을 잘 네. 짚어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아주 또 그 요령 있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특히나 이게 그래픽 노블 형태가 되어가지고 이 그림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재밌게 배치되어가지고 이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다양한 시도가 있으니까 저도 뭐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네. 기존의 또 고전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또 시간이 좀 모자라신 분들에게는 또 재미있는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어떤 뭐 만화처럼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네. 무슨 미술 작품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소설책처럼 나온 부분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기 좋고 빨리 읽으실 수 있는 요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인생 고전 요약이라는 책, 올드 스테어스라는 출판사에서 아마 출간을 한 것 같고요. 이 책 서점에서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인터넷 서점에도 다 나와 있고요. 네, 네. 예, 저도 한번 한번. 다 읽어본 책이죠. 예. 나 죄와 벌레 못 읽어봤구나. 우리 일당부에서 많이 다뤘죠. 제와벌, 햄릿, 동물농장, 위대한 개츠비 다 다뤘죠. 네. 예. 아니 나머지는 제가 읽어봤는데 네. 동물농장 못 읽어. 죄와 벌을 못 읽어봤습니다. 네. 요거 한번 인생 고전 요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생 고전 요약 여러분께 본 방송에 앞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네. 오늘은 어떤 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홀리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징기스칸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라고 한번 다뤄봤는데 네. 네. 그때 반응이 좀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회수를 노린 셈이군요. 아니, 그건 오랜만에. 근데 이 제국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유목과 농경 사회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세계사 새로운 대항해 시대, 대여행 시대를 열어갔던 네. 정말 최초의 글로벌 제국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좀 국가랄까 제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도고 아무리 좋은 국가도 결국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징기스칸. 이 칭기스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위대하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잔인하다. 이런 극과 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책이 칭기스칸 신 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거는 칭기스칸의 전개적인 사실을 설명하면서 칭기스칸이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또 이런 위대한 제국을 이룬 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땅덩이가 넓은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야. 뭐냐면 바로 칭기스칸이 제국을 운영하면서 보여줬던 종교적 자유가 네. 바로 근대 시민사회 성립의 기본적인 원리로 바로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미국 수정헌법 1조 있거든요. 종교활동 같은 것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법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칭기스칸의 바로 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은 미국의 건국의 주요한 원리로 작용했다는 것들. 그래서 정말 모든 종교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화해로운 사회, 종교 대화 이런 것들을 지향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그런 종교적 관용이 징기스칸의 세계 제국을 가능하게 만든 밑바탕이었다. 요런 점을 이제 이 책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즘 같은 시대에 워낙 종교적 대립이랄까 특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최고다. 네. 이렇게 해서 갈수록 더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시대에 바로 칭기스칸이 바로 거의 지금부터 800여 년 전에 이 종교 간의 그 공존과 대화 이것들을 그렇게 보장했던 그 의의랄까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넓게 보면 네.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요 정도가 아니고 네네. 네. 꽤 구체적으로 네. 혹은 꽤 직접적인 영향을 이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 미국 헌법 정신에 네.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시는 미국 독립선언을 기초한 사람이 네. 제퍼슨 바로 제퍼슨이잖아요. 네. 그 제퍼슨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독립선언도 쓰고 여러 가지 법률 만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버지니아주를 위해서 자기 고향 버지니아를 위해서 그 아메리카 최초로 종교적 자유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법률을 만들 때 이게 구체적인 법률 용어로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교적 자유를. 그게 가장 창조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징기스칸의 법이에요. 진짜요? 오. 네, 그 징기스칸의 전기를 그 프랑스의 페티스라는 학자가 펴낸 전기가 있는데 그게 징기스칸의 법에 관한 내용들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상당히 많이 참고해가지고 그걸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고심해가지고 그 법률 용어로 번역해서 펴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미국 헌법 수정 1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징기스칸의 법이 바로 그런 종교적인 자유, 종교라는 것은 교회의 몫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것들을 그 800년 전에 다 보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히 신선한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고 또 징기스칸이 그럼 꿈꿨던 그 신화표 평등한 제국이라는 게 뭔지 네. 종교적 자유를 정말 징기스칸이 그렇게 이루려고 했는지 네네. 한번 오늘 사람 중심으로 네네. 몽골 제국의 네.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징기스칸 이야기를 한번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징기스칸 하면 우리 지선 씨는 노래 생각나요. 노래 생각입니까? 징기스칸 이 노래 아시죠? 네. 그게 유럽 독일 노래래요. 독일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 이런 노래를 만드나?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노래를 그 DDR 통해서 좀 DDR 때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네. 더 됐나? 더 됐겠죠? 70년대 그래요? 70년대. 어. 네. 그거 아마 저 번안한 노래도 있을 거예요. 음. 징기스칸 국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노가바 노래 가사 바꿔. 그런 게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사람 이름만 알지 그 노래만 들었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네. 어디서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미국의 그 유수 언론들이 지난 1000년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하면 칭기스칸이죠. 그러니까 딱 1000년부터 2000년까지 요 1000년 사이에 네.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나? 다 칭기스칸을 뽑는 거죠. 왜냐면 칭기스칸이 태어난 해가 그 당시 몽골 같은 경우가 그렇게 태어난 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대충 이제 1160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1227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바로 딱 우리가 말하는 지난 1000년 동안 최대의 인물하면 결국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칭기스칸이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유전자 DNA 뭐 이런 거 이제 추적해 가다 보면 네네. 징기스칸 시들이 거의 뭐
제일 많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한테도 몽골의 피가 많이 섞여 있다면서요. 우리 뭐 그쵸. 당연하겠나요? 몽골 분들이랑 거의 구분 안 되잖아요. 외모는. 네. 우리가 고려 이야기할 때 그때 한번 잠시 몽골하고 좀 약간 정통 주류 역사학계는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민족주의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좀 다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몽골과 우리 한민족 역사의 친근성이라고 해야 될까 친연성 아주 주목한 사람들이 많죠. 네네. 그 대제국을 우리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사실 몽골족이 같은 종족이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거기서 보통 이제 몽골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르칸, 부르칸 해가지고 네. 신성한 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르칸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붉다, 밝다, 밝다, 밝은 거하고 같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불안 문화권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 부르칸, 바르칸, 발칸, 밝은, 불암 해가지고 그게 결국 백두산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백두산이 바로 밝은 산. 밝은 산이거든요. 백두잖아요. 흰 백자 머리 두자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몽골에서 말하는 부르칸, 발칸이다. 그래서 이게 다 언어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결국 다 같은 민족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몽골하고 우리 같이 통일해야 된다. 남북한뿐 아니라 몽골 만주 같이 통일을 해야 된다. 누구죠? 저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던 허경영? 네, 그쪽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쪽이구나.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네. 좀 알기 좀 어렵잖아요. 네. 이럴 때 어려우면은 팩트 체크를 우리가 또 활용을 해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팩트 체크넷이라고 뭐 저희가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네. 그 시민과 전문가 또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교차 검증하면서 네네. 팩트 여부를 이제 검증해내는 벌써 출범 2년 됐는데 한 315건 정도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죠. 생각하세요? 팩트 체크라는 게 여기는 그냥 뭐 누가 가서 전화 한번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 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틀 한 건 꼴이잖아요, 거의. 2년 사이에 315건이니까 네. 꽤 많이 한 거죠 이미. 완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끔. 이건 이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네. 거죠. 현안 이슈니까 이슈 중심으로 팩트 체크가 들어가니까. 네. 지금도 뭐 시민 팩트 체크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시민분들이 77분이 계신데 여기에 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팩트 체크넷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소정의 활동비도 있답니다. 네. 물론 이제 활동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전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시민 정의 혹은 뭐 사회 정의의 일환으로 정의감이. 그렇죠. 이제 있는 이런 분들. 걸 이제 하시는 건데 네. 소정의 활동비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 정말 이런 거 한번 생각이 있다. 나는 뭐 정말 돈도 많고 뭐 일도 없는데 이런 거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미 있죠. 네. 네. 그런 의미 팩트 체크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팩트 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한다. 네, 그러면 징기스칸 오늘 한번 인물 중심으로 한번 좀 네네. 살펴볼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네. 결국 이제 바로 친들 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등장한 바로 그때가 종교의 황금 시대였어요. 그 당시가. 1100년도에. 네, 1162년. 그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의 힘이 셌죠. 네. 그리고 동아시아, 남아시아, 우리 그 고려 같은 경우도 불교가 국교 거의 뭐 그죠 왕사 국사가 있었고 네. 또 저 버마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파고다, 불탑, 그죠 캄보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그 당시 무슬람 세계 그 해교 사원들, 네, 그 뾰족탑들, 그 다 뾰족탑이에요. 그 이슬람에서는 일종의 미나레트라에서 그 뾰족한 탑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 동남아시아 불교도 파고다가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대성당 첨탑, 고딕식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종교의 시대에서는 뭔가 하늘 높이. 하늘로 닿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중심으로 되니까 모든 뭐 종교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종교 재판도 했습니다. 법을 운영하고 대학도 짓고 병원도 짓고 포도주 양조장도 짓고 은행 역할도 하고 일종의 유곽 네네. 사창가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종교 단체에서. 그렇죠. 뭐 고문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문학, 예술, 조각, 음악 다 우리 종교를 찬양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그런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걸 지배했는데 문제는 그때 그 종교가 지배했는데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분노와 정오로 가득 쳤잖아요. 오히려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가 지배할 때 종교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네네네.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는 좀 덜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계속해서 신들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이 오히려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인종차별보다 더 큰 폭력의 원인이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혼란의 시기에 이제 바로 칭기스칸이 북쪽에서 내려온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들을 신의 채찍이라 불렀단 말이죠. 신이 징벌을 내린다. 이런 타락한 종교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죠? 뭐 절이라든지 모스크라든지 뭐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불태운다, 그죠? 징기스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진짜 이게 나가 아니라 신의 뜻이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큰 죄를 안 저질렀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왔겠냐 너희들에게. 신이 나를 통해 가지고 대리인으로 너희들의 징벌을 내리라고 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 가장 부풀어 오를 때 이제 징기스칸이 등장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사회를 한번 평정했지만 결국 징기스칸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제국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들고 부수기는 쉬운데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창업보다 수정이 힘들잖아요. 바로 이제 징기스칸이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국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유럽과 저 뭡니까 아랍과 아시아와 이 모든 데를 다 두루망라하는 제국을 건설했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거죠. 정말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 말도 안 들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징기스칸이 어릴 때의 그런 경험들, 이런 어떤 종교적 경험들이 이게 구체적인 기존 종교가 아니라 본인이 산에서 겪었던 여러 정적인 체험들, 네. 이런 것들이 바탕에 하고 평생을 이 사람은 정신적인 수도자의 어떤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징기스칸이요? 징기스칸이. 그게 결국은 이 종교적 관용이라는 큰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이 징기스칸 사후에도 그래도 몽골 제국이 한 200년간 버티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을 전투를 평생 벌인 전사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생 노력한 구도자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이 지역, 이 문화권에 가장 이제 종교의 어떤 교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항상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징기스칸의 생애를 네. 우리가 전사의 측면이 아니라 구도자의 측면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대체로 전 세계를 이제 네. 호령한 그냥 전사,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한 사람 같은데 네, 네. 다른 전혀 반대의 측면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칭기스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목과 농경을 먼저 조금 더 이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목민과 농경민은 뭐가 다른지를 알고 징기스칸을 우리가 좀 이걸 알고 징기스칸을 접근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뭐 있어요? 유목민하고 농경민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다른 게 뭐 있냐며 방금.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뭐 별다른 게 있냐고 아.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근데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를 완전히 개와 고양이처럼 바라보는 거죠. 아 서로를 바라볼 네, 때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개가 꼬리를 올리면 네. 그걸 반가워. 반가워져.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 그거를 공격. 네. 개가 꼬리를 내리면 개는 이제 무서워. 무서운데 고양이는 이게 또 다르게 반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이런 거죠. 농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목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아니 저 좋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저 게으른 야만인들. 오. 그리고 맨날 우리 쳐들어올 생각만 하고. 그렇죠. 근데 유목민들 입장에서 농경민이 뭐냐? 이 귀한 푸른 초원을 갈아엎는 저 나쁜 놈들. 이 푸른 초원을 저거 마음대로 이 땅을 파괴하는 놈들.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자, 유목민들에게는 제일 네. 좋은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나누고 화려한 의복 입고 잔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비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써야 나눠야 돼요. 되는구나. 네, 육류 같은 건 부패하잖아요, 유제품.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눠 먹어야지 이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농경사에 농사 지은 사람들은 보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는 게 제일 악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하고 의복도 검소하게 해야 되는데 좀 유목하는 애들은 맨날 흥청망청 막 퍼주고 나눠주고 꽃도 화려하게 있고. 근데 유목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떠돌아다니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장신구, 금은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 도망을 치면 또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관념이 다르니까 소비하고 비축하는 관념이 달라지니까 네. 한쪽에서는 저 상대를 낭비한다고 보고 한쪽에서는 저 인색한 놈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경은 자급자족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 손으로 농사지어가 우리 손으로 먹는다. 근데 유목은 뭐냐면 교역을 아무래도 할 수 없겠거든요.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양떼만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정보력이 중요한 거죠.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아,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잘못해가 어디 갔는데 가보니까 풀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지금 풀이 괜찮냐. 항상 물길과 풀길, 수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과 풀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이나 기마민족들, 모세가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방랑할 때도 네. 항상 미리 어느 마을이나 어디 갈 때 첩자를 보내잖아요. 스파이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정보에 강한 이유가 바로 이런 유목의 전통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마민족이나 유목 이쪽은 정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초원을 따라가야 되니까 직선을 선호하는 거야. 공간에서의 직선 개념들 이렇게들 네. 복잡하게 꼬불꼬불한 것보다는 아마 직선이 최단 지름길이잖아요. 그런 거를 찾기를 선호하고 농경민은 중요한 거는 농경민은 한 장소에서 시간의 리듬이 중요하죠. 언제 별자리가 내려오고 언제 비가 올 때 씨를 뿌려야 되고 뭐 안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하고 그 유목민은 공간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원거리에서 교육을 하려니까 단순하게 너희 나 믿고 나 너 믿고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서로 교육을 하니까 계약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문서화된 계약. 그리고 반드시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팍트 순트 세르반다. 이거 계약은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지면 거죠. 완전히 이제 얘는 인간이 아닌 거고. 그렇죠. 그 이제 결국 자기들의 생존일 테니까. 예. 근데 이제 농경 사회는 한 곳에 그냥 계속 모여서 끝도 없이 사니까 네. 저번에 얘기한 거 뭐 언젠간 지키겠지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농경민은 기본적으로 대가족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 농사짓기 유리한 거죠. 그러면 약간 폐쇄적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들 지금도 폐쇄적이잖아요. 외부지 사람 오면 되게 경원시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유목민들은 손님을 엄청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 여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면은 무조건 고기를 내준대요. 네. 양 딱 잡아가지고 고기 네. 내주고. 그게 이제 바로 자기들의 생존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유목민들 예전에 뭐 아프리카인이 촬영을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농경민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서 촬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어쨌든 농경의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통에다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이 물통 내 거라고. 어. 근데 딱 그 유목민들이 그 보고 나 이런 사람들하고 일 못해 된 거예요. 여기에 자기 거 찾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 물을 내줄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건 네 것 따진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겠죠. 네네. 나도 똑같은 입장에 처할 때 내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물 주고 고기 주는데 내하고 친하지 않으면 물 고기 안 준다 잃어버리면 이거는 이 척박한 초원이나 유목지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해갈 거 손님한테는 서로 극진한 대접을 한다. 이걸 기본값으로 해야지 우리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저축률이 좀 높은 이유가 아마 그런가 미국 뭐 이런 데만 가도 네.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뭐 2주 보통 이제 거의 월세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2주 딱 쓸 거 하고 남으면 더 쓰고 모자라면 어떻게 융통하고 그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산다는 거예요. 대체로 야,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일단 좀 아껴서 이렇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네. 모르니까 늘 대비하고 뭐 이런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공통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아주 협력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타라스 불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타라스 불바 영화를 보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전쟁을 하자 이러잖아요. 코사크들. 우리 코사크 전사요. 폴란드와 전쟁하자 할 때. 근데 거기 다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통일을 하고 통일적인 어떤 지휘랄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영화 보면 지약됐냐면 자, 타라스 불바하고 몇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 타고 자, 전쟁합시다. 이러고 하거든요. 네. 그럼 또 조금씩 풀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가고 나중에 대부대가 되거든요.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씩 해서 풀어가고 나중에 대부대 돼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 간다면 나도 네. 가야 되니까. 나도. 의리구만 의리. 아, 그런 식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 같이 공동의 뭐가 있을 때는 협력하는 거죠. 근데 딱 그것이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네. 자, 약탈이 끝났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모래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칭기스칸도 이 종교적 관념을 도입한 이유가 자기 이후에 아들들이 자기 생전에 벌써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속 관련해가지고 서로 이제 땅 따먹기 하려고 그러고 서로 내가 대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내 아들 중에는 인물이 없는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유목민들의 근본적 한계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방향성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특히나 영토 확장이랄까 이런 목적이 달성돼 버리면 뭐 그냥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야, 유목민과 농경민의 그걸 다 이해했다 완전.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정말 이 장면 너무 좋지 않아요? 네네, 완전 지식 쌓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경민들 같은 경우는 식물을 키우잖아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싫어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피 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노동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살을 한다든지 사람 죽을 때 순장하고 이런 건 엄청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순장에 인형을 넣어도 3대가 이건 완전 집안이 멸망한다. 이런 정도로까지 경원시하는데 유목은 피를 흘리는 희생을 성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피를 흘리는 왜냐면 양이라든지 염소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교배를 시켜야 되잖아요. 브리딩을. 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새끼도 계속 하는 거 섹스하는 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경민보다 좀 더 열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성문화까지도 네, 마음에 네. 드는구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희생이나 죽음, 피를 보는 것에 그렇게 물론 뭐 이거 자체를 아주 뭐 숭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몽골족이 잔인하고 이런 것 같아도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아주 잔인한 어떤 묘사 이런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그 망령들이 돌아온다고 봐가지고 네. 그런 말들은 잘 안 해요. 그런 막 묘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 나중에 이제 기독교 관련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순교 역사 이런 거 할 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하냐. 사람을 막 고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체를 절단하고 그래서 이 신앙을 지켰다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묘사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근데 결국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보면 이 김용훈 교수님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마민족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래도 정착 농경의 전통이 강한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정치적 지도자랄까 뭐 여러 사람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죽고 아니 정치적으로 뭐 독재자든 누구든 그렇게 순사의 전통은 별로 없거든요. 따라 죽는 건 없어요. 아무리 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막 숭배하는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해서까지 막 따라가진 않아요. 그냥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농경 전통이 좀 강하지 않은가. 네. 자, 어떻든 이렇게 이제 유목과 농경이 세상을 바라보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난다. 요걸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태무진으로 우리가 들어가시죠. 네, 좋아요. 이 책이 보니까 크게 한 4부 정도로 네. 이렇게 이어져 있군요. 네, 그래서 태무진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태무진, 그러니까 칭기스칸, 그다음에 네. 칭기스칸이 된 게 이제 2부, 3부가 세계 정복을 네. 한 그 시절, 4부가 이제 신이 된. 오. 이제 보통은 몽골에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거, 위대한 사람이 죽는 거를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신이 됐다. 네, 이렇게 하죠. 그 그래서- 신이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무진의 어린 시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네.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보육원을 또 나와야 되는 우리 청년들 잘 우리가 좀 따뜻하게 보살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연말 되면 또 이런 캠페인들 많이 있죠. 네, 연말 연시에 더 춥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태무진, 네. 칭기스칸의 어린 시절 아주 뭐 거의 죽을 고비 넘기고 네네. 뭐 저 생고기 씹어 먹다가 뭐 그랬다는 얘기를 얼핏 뭐 들은 것 같긴 합니다. 본래 이제 태무진이 1162년 강변의 자그마한 야영지에서 태어나거든요. 가을이죠. 가을에 태어나니까 바로 몽골족에도 가을이 풍성한 계절이거든요. 네. 이제 겨울에 먹을 고기를 장만해야 되니까 동물을 도살하고 또 여름에 나온 목축 제품을 가공하고 그리고 야생의 양파, 버섯, 꽃 등을 거둬들이고 아주 좋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 생모죠. 후엘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엄마가 납치되어서 온 사람이거든요. 본래는 이 엄마가 그 남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납치를 해온 거죠. 예뻐가지고. 예쁘라기보다 뭐 그 당시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필요로 하고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당연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또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엘룬이 원래 남편과 헤어져서 예수게이라는 바로 칭기스칸의 아버지죠. 근데 이제 몽골에서는 이런 게 있대요. 생물학적 아버지보다는 사회적 아버지가 중요하대요. 키운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 아빠인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예수게이는 이미 부인하고 다른 애가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또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네. 부인이 둘이 된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공격을 하러 이제 다른 이제 부족을 공격하러 가는 사이에 호엘룬이 칭기스칸을 낳았어요. 낳을 때 뭐 오른손 주먹에 작은 핏덩이를 움켜쥐고 태어났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계를 정복할 징표다. 또 어떤 사람은 야만적 근성의 징표다. 이건 서로 달라지는 거죠. 자, 예수기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아들 낳았다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어준 게 태무진이죠. 태무진 뜻 있나요? 네. 그러니까 태무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쇠예요, 강쇠. 응? 강쇠? 쇠돌이 뭐 이런 거예요. 강쇠. 강쇠. 나는 뭐 악센트를 말씀하시는 건가 했더니 강쇠. 그러니까 뭐 일본식으로 말하면 태찌오, 철남이죠. 철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쇠같이 강한 남자. 강한 남자.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아버지 예수게이가 좀 전에 전투에 나가서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이름을 중에 한 명을 땄대요. 이건 또 그런 풍습이 있나 보죠. 내가 죽인 전사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태무진이라 지어준 거죠. 근데 사실 호엘룬을 납치했을 때 호엘룬이 임신 중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로 이 아버지가 메르키드족의 칠레두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게이가 이 태무진을 상당히 무시하거나 좀 무관심하다는 티를 어릴 때부터 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아빠가 중요하다며. 하다는데도 뭐 또 정이 안 가지 안 닮으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본래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첫 선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뭐 그때 원정 중에서 못 갖다 주고 자르치구다이라는 아주 그 산에 사는 노인 사냥꾼이 있는데 아주 좀 우리 치면 약간 샤먼일까? 좀 그런 예언자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칸 칼둔이라는 아주 성스러운 산, 이게 나중에 징기스칸하고 연관이 깊은 산인데 이 부르칸 칼둔이라는 산에 사는 노인이 담비털로 만든 담요를 선물해 줬다는 거죠. 담비털로 만든 담요. 네. 담비틀이라고 해가지고. 네. 담비의 털. 담비포. 네. 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실 호일룬도 그렇게 칭기스칸이 자기로서는 큰아들인데 그렇게 뭐 크게 정을 줬다고는
안 보여진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바로 예수게하고 난 카사르라든가 카치온, 태무게 요 아들들 많이 좋아했다 그러고 네. 그 딸 태물룬을 낳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게이와 호엘룬은 사남 일녀를 놓은 거고 또 예수게이의 첫 번째 부인 소치게엘은 베그테르라는 아들과 벨구테라는 아들 둘을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부인이 둘이고 자식이 7이에요, 그죠? 네. 예, 나름 대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집안은 그러니까 두 여자 쪽은 같이 계례에 살지는 않았고 계례는 따로따로 살았대요. 두 집 살림했네요. 두 집 살림이죠. 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태무진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한 2살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2살 때 새로운 캠프로 이사 가면서 태무진을 그냥 2살짜리 내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오. 내버려두고 갔대요. 다행히도 이제 다른 부족 타이추드족의 타르구타이 칸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몇 년 키워줬다는 거예요. 타르구타이 칸이. 네. 그때 왜 키워줬냐면 이 애가 꼬만데 두 눈이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온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놈은 키워도 괜찮겠다 해서 키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다시 또 아버지 예수게의 집으로 왔는데 또 찾아가요? 다시 데려줬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갔나 봐요. 네 아들이니까 네 아들이니까. 아니면 요 파드가 오시죠 뭐. 그래서 네. 1170년 8살 때 이제 다시 8살이 됐는데 이 아버지 예수게이가 야 너 호엘룬 너희 외갓집 가서 살아 이렇게 결정을 아버지가 내렸대요. 진짜 싫어했네. 그러니까 왜 자기가 납치한 여자의 부족이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할 네.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 그 부족의 여자를 납치했으니까. 이게 뭔가 내가 납치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보상으로 애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아무래도 내 다른 메르키드족 애니까 또 소문나면 우리 동네에서는 얘를 안전하게 지키기 힘드니까 자기 외가 쪽으로 보내는 건지. 외가는 확실하잖아요. 엄마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네. 예수게이라 이거죠. 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이름이 예수게이다 이거죠. 뭐가 있나요? 한번 또 조금 더 한번 고민해 정보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태무진을 데리고 그쪽 이제 부족으로 가요. 처갓집 부족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가다가는 이제 게르에 하룻밤을 묵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게르의 남자 주인장이 얘가 마음에 들었나 봐죠. 8살짜리가 얼굴도 환하고 눈빛이 밝게 빛나니까 네네. 야 얘 우리 사위 삼자 된 거예요. 사위 삼자 8살인데? 8살인데? 네. 그 자기 딸 보르테가 1살 많은데 그냥 우리 둘이 결혼시키자고. 그럼 여기서 내 키울게 이래 된 거죠. 되릴 사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게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아들하고 말 한 피를 남겨두고 네. 이제 떠난 거죠. 근데 그 다음 떠나면서 재밌는 말을 해요. 근데 얘 개를 무서워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개를 무서워한다고 얘는. 태무진은 네. 개를 무서워한다. 초나이 태무진이 개를 무서워한다? 그게 좀 이상한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뭐 이거는 일설에 뭐 바로 태무진의 바로 밑에 동생 카사르가 개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활도 잘 다루고 해서 동생한테 뭔가 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개를 무서워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얘는 뜬금없이 그 사돈한테 근데 얘는 개를 무서워하니까 잘 좀 알고 있으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게이가 결국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철천지 원수가 타타르족이거든요. 음. 여기 그 당시 바로 이제 몽골 고원에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네. 저 서쪽에는 케레이드족, 동쪽에는 타타르족, 중간에는 뭐 나이만족, 막 다양한 종족이 있고 네. 몽골족은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족이었어요. 네. 다 같은 크게 보면 다 같은 이제 유목이지만 자 그러니까 하여튼 천지 원수가 타타르고 타타르 사람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 거기 이제 태무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불필요한 모험을 하는 거죠. 그냥 피해가 가면 되는데 그 타타르족 영토를 그냥 뭐 별일이 있겠어 통과하기로 그냥 모험을 한번 걸어본 거예요. 직선으로 갔구만. 직선을 좋아했나 봐요. 네. 예수게이가. 나는 직선적 사나이야. 네. 그래 가니까 뭐 나 못 알아보겠지 생각했나 보죠. 그 사람들이 타타르족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잔치가 벌어지면 또 지나가는 나그네
또 환대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잔치까지 가요? 네, 잔치 참가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못 알아보겠지 하면서 끼어 들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막 이제 고기도 뜯어 먹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타타르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보는 거죠. 이놈이네? 예수계시네 저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잔치 도중에 사람을 피를 보면 이게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애군을 입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독을 조금씩 탄 거예요. 먹는 술에. 독을 조금씩 타서 어떻게 됐냐? 예수계가 이제 결국 집까지는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들어눕게 되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 태무진은 대릴사이가 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쪽 집안의 친구 몽니크라는 사람이 야, 너 빨리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 돌아가셨어. 해가지고 처갓집에서 일주일도 못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태무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옛날 시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12세기, 13세기 이 시대. 특히나 이 사냥을 하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회에서 남자 어른이 없어지면 이제 대부분 그 집안은 다 굶어 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목은 형사치수라는 제도를 준 거란 말이죠. 형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아이들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나름의 사회보장 제도예요. 네.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유학자는 이런 천하의 금수와 같은 인간들 하는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게 사회보장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태무진의 삼촌들은 형수 2명을 다 거부하는 거죠. 왜 거부해요? 도움이 안 된다고 봤겠죠. 자식은 어린 자식은 뭐 7이나 뭐 다 7명이나 되는데 뭐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다 10살 미치고 뭐 이러 갖고 뭐 하겠냐. 또 뭐 그렇게 이상형들이 아니었나 보죠. 그 2명이 다. 그게 핵심이야.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국 해가지고 이제 태무진은 이제 어디로 자기 가요? 인생에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절대 친척 가족을 믿지 마라. 누구도 믿을 거 누구도 없다. 믿지 마라 된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삼촌들은 거부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족이 나름 처음에 어떤 일은 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우리가 후원해 줄게, 지원해 줄게 된 거죠. 네. 근데 봄이 됐단 말이죠. 이제 기아 상태잖아요.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디 사냥도 못 가고 약탈도 못 하잖아요. 이 애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 제사가 진짜 중요한 게 이 제사라는 게 뭐 우리도 예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단백질을 공동으로 섭취하는 기회거든요. 제사를 할 때 제사. 고기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거 알고는 그럴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유목에서도 이 충계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정말 중요한 행사거든요. 같이 우리 같은 식구야라는 걸 해야 되는데 부족 의례를 관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 태무진 너희 집안은 안 돼. 그 말은 너희는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부족에서 너희들을 못 받아들여. 너희들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제일 약한 사람부터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냥 좀 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한테 뭔가 음식을 더 줘야 되니까 네. 너희들은 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우리 부족은 태무진네를 떼어놓고 우리는 출발한다. 우리는 이제 출발한다 된 거죠.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배려를 하지 않잖아요. 자연은 냉혹하잖아요.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나중에 또 이것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우리한테 복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물이랄까 물건을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다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거네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이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제일 약하니까 너희들 죽고 너희들 먹으면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볼게. 아이고. 이게 냉혹한 자연의 법칙인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인 거죠. 이게 뭐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뺏기고 쫓겨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 또 이제 버리고 갔다 소문나면 또 사람들이 와서 다른 부족에서 와서 학살할 수도 있고 또 여자를 데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호엘룬은 결단을 내리는 거죠. 바로 산으로 들어가자.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농경을 하자. 아니 농경은 아니고 그 농경할 산은 아니죠. 거기가 기본적으로 그 부르칸 칼둔이 농경할 수 있는 산은 아니에요. 삼림이
삼림지대죠. 그럼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이제 풀뿌리 캐 먹을 수 있고, 고사리. 그다음에 사냥 작은 짐승은 사냥해 먹을 수 있고, 토끼. 그다음에 쥐도 잡아먹고 야생쥐 다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쥐.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당시 태무진 살았던 부족이 이렇게 몽골이 보면 남쪽은 건조한 돌 많은 사막이고 중간은 이제 말 그대로 초록의 스텝. 그 스텝이라는 게 그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목초지 푸른데 이제 건조할 때는 아예 황무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쪽이 이제 삼림지대거든요. 바로 그 초록의 스텝하고 삼림지대 그 사이에 이제 태무진 부족이 살았는데, 추우셨겠다. 네, 그 숲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큰 엄마죠. 태무진의 큰 엄마 소치계라고 태무진의 이복 형제도 합류한 거죠. 그러니까 애 7에 여자 어른 9명이 이제 바로 부력한 칼둔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유목민은 딱 트인 이 항상 초원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시를 뭐 칼라코름 이런 거 해도 거기는 자기 하인들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고 자기들은 항상 개를 쳐놓고 밖에서 살거든요. 그게 답답해도 못 있단다 이거죠. 항상 딱 트여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숲에 들어갔단 말이죠. 숲에 어두운 그림자 보면 이 유목민들은 상당히 공포감을 느낀다거든요. 숲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근데 살아야 되니까 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태무진이 바로 여기서 그 이 산에 사는 우랑카이 부족에게 낚시하는 법하고 그리고 새를 사냥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생존 그죠. 우리가 네. 생존 훈련을 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본래는 부족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부족의 여러 가지 정신 세계, 부족 공동체하고 우리가 유대감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와 있구나, 가족과 있구나 생각하는데 추방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와 유대감을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산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 산의 나무랄까, 이런 것들, 바위랄까, 이런 것들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돌을 닦으러 갈 때, 자연과.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추방되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불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몽골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죠. 입속에 이빨은 고기를 먹는다. 마음속에 이빨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가 있으면 이거 한다 이거죠. 태무진이 이제 체면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부당한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추운 겨울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태무진 마음의 이빨은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완전히 막 별해가지고 이제 막 어떤 놈이든 걸리면 나는 뭐. 악으로 깡으로 살아남았네요. 네. 결혼 한번 해봤잖아. 지금은 결혼했지만 여인은 없고 지금은 아. 가족들하고만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결혼했던 거기랑 이제 거기- 끊어졌나 보다 인연이. 아, 이제 예. 그 이따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나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추방돼 자라면서 정말 독특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단련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인배들과 다른 대인의 풍모를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학교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연이라는 가혹하고 매몰찬 학교에서 산을 선생님으로 암석과 나무를 경전으로 해서 스스로의 종교를 터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직화된 종교랄까, 그리고 부족과 조상들 이런 데 깊은 의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좋지만 뭐 그 종교의 성직자랄까 교회랄까 이런 조직한 거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저게 과연 그럴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유학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조상을 모셔야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그래서 그게 뭘 나한테 주는데 그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하나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복형을 살해하게 되거든요. 이복형을 살해한다고요? 네. 큰엄마네 그 큰아들. 아들. 아들 둘 중에 한 명 바로 큰형입니다. 큰형을 베그테르라는 자기보다 이제 태무진보다 2-3살 많았는데 네. 태무진의 낚싯대에서 이제 바로 베그테르가 자그마한 물고기를 뽑아갔다는 거예요. 빼돌려갔다는 거지. 그래서 태무진이 엄마 호엘론에 가서 아이 저거 왜 내 거를 훔쳐갔어 이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태무진을 막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너는 네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어. 니는 네가 탄 말의 꼬리 이외에는 채찍이 없어. 이렇게 혼을 내더란 거야. 너는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네네. 왜 그러냐면 몽고 전통에 남편의 형제가 결혼 안 했잖아요. 네. 호엘론하고. 네. 그러면 죽은 남편이 다른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작은 엄마와 결혼할 수 있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럼 호엘루는 두세 살 그러니까 태무진보다 두세 살 많은 베그테라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아들보다 의붓아들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 너무 간 거 아닙니까? 나이 차도 많이 날 텐데. 나이 차이봤자 뭐 10몇 살밖에 되는니까. 이미 썸띵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 태무진 몇 살 때쯤인가 대충? 뭐 열 몇 살? 10살 예, 이거죠 바로. 예. 어. 그러니까 바로 이 나이 얼마 나이도 안 된 거죠 지금. 허허. 그러면은 자기보다 두세 살 많으니까 14살. 15살 뭐 이 정도라고 치고 그럼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 아 그렇게 하면 맞네. 뭐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니까 네. 24, 5세만 되면 중년 부부예요. 그냥 네, 그런 네, 네. 25, 4세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태무진이 죽이고 결심한 거예요. 결국은 그 이복형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물꼬를 빼가는 행위는 뭐냐? 내가 너 형이고 내가 이 가정을 통솔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래 했을 수도 있다. 나 이제 네 아빠 될 수 있어.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집의 짱이야, 왕이야 이런 거거든요. 아 물고기 빼내간 게 직접적인 살인 원인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둘의 정사 장면을 훔쳐본 거야. 벌써 잤다. 잣잣. 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아. 분노한 태무진이 네. 분노의 돌팔매로 살해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네. 카사르가 자기보다 등치도 크고 활도 잘 쏜다 했잖아요. 네. 가사를 꼬셔가지고 야 우리 저놈 죽일 이제 찬스를 잡아보자. 얘가 원래 뒤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베그테르가 무장도 하지 않고 딱 혼자 있는 상태를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살금살금 다가간 거죠. 그래서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복형이 간청을 하는 거죠. 야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형제끼리 싸워서 안 돼.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화살을 쏘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화살을 쏘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이제 호엘루는 완전 경노를 하는 거죠. 야 이 살인자야 하고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뭐 이랬지만 아 여보.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오히려 그리고 그 바로 큰 엄마의 사이에 난 이복 동생 벨구테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형을 죽였지만 나는 이복형 태무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더 맹세를 해요. 왜 그렇게 되지? 뭐또 이제 이 집안에 실질적인 이제 그 가장 태무진이 된 거죠. 힘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결국 태무진은 지금까지는 항상 내 뜻과 무관하게 운명으로 벌롱당했잖아요. 희롱당했잖아요. 네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운명을 정한다가 된 거죠. 아니 내가 좋아 저게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럼 나는 내가 운명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그래서 큰 전환점이에요. 이제 운명을 남의 손에 안 맡기고 내 손에 스스로 만들겠다. 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 또 소문이 확 퍼진단 말이죠. 소문이 났어요. 네, 어린 게 형을 죽였다. 살인자. 그러면 앞으로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부족들 다 위협할 거다. 빨리 그 불씨를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어릴 때 2살 때 태무진을 구해준 타이치우더족의 족장이 태무진 끌고 와 된 거예요. 체포해라 된 거예요. 왜냐면 얘 진짜 나중에 잘못하면 크게 된다. 네. 빨리 지금 밟아야 된다 된 거죠. 그래서 잡혔지만 태무진이 이제 포로가 된 거죠. 네. 아 잡혔어요 또? 네네. 그렇지만 태무진은 항상 숲에서 산에서 이제 큰 목표를 가진 거죠. 살아남아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큰 목표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태무진은 이제 바로 그 산에서 어머니의 악정 고투를 보면서 운명이라는 것은 사악하지도 악독하지도 않고 뭐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엄마도 봐라. 지금 완전히 혼자 돼갖고 이 많은 자식들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반드시 자제를 하면 또 거기서 배우면 된다. 이런 것들을 엄마를 통해서 배워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엄마가 단순한 탯줄이 아니라 이 우주와 연결되는 황금빛의 탯줄을 태무진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고 그 이제 몽골에는 그런 전설이 있다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저 우주와 연결되는 황금빛의 탯줄이 있다 이거죠. 자 북극성과 연결되는 거죠. 이 우주의 면은 저 북극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살수록 그 탯줄은 튼튼해지는 거고 자기가 게으름을 피우고 방탕한 생활하면 그 탯줄은 결국 끊어지게 되는 거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항상 이제 태무진이 강조했던 게 운명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황금줄은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에게 맹목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것 이걸 신은 원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이 잘 생각하기를 바라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단순한 운명 순응론자, 운명 결정론자가 아니라 운명이 있지만 그 운명은 신이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면 된다. 라는 좀 적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소년 태무진은 네. 그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큰 시작이 이제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살인이야 다 당연히 특히나 이게 친족 살인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 사회에서의 어떤 의미는 좀 뭐 또 우리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이해하고 그 이후로 이제 어른이 된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바로 어린 시절에 짝꿍인 보르테를 찾기로 한 거죠. 아, 네. 찾아갑니까? 이제 드디어 갑니다. 여자를 그래서 이제 만나러. 보르테가 결국 황량한 이 상간지도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아직 기다리고 있었군요. 예, 뭐 그때 이제 바로 17세 태무진, 18세 보르테. 네. 이제 다시 옵니다. 17세면 왕성할 때죠. 네. 딱 좋을 때네요. 자, 네. 그런데 또 소문이 난단 말이죠. 야, 젊은 여자가 네. 저 산에 와 있다더라. 이 소문이 또 그 스텝에 쫙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참. 그러니까 그 메르키드족. 몹쓸 동네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 호엘룬 자기 엄마의 부족이었죠, 메르키드. 네. 거기서 이제 애초에 호엘룬이 납치됐잖아요, 예수게이한테.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부족에 여자 한 명이 납치됐으니까 그래서 찾으러 우리 가자. 찾아와야 된다 해가지고 덮치러 온 거죠. 메르키드 특공대가 딱 왔단 말이죠. 네. 근데 태무진이 이때 어디 있나?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엄마가 대단해요. 이 엄마는 며느리보다는 자식이 위주잖아요. 네. 바로 태무진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무조건 말 타고 도망쳐 한 거예요. 그 말을 타고 다 도망치게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뭐라고 할까 그 태무진의 큰 엄마 있죠. 네. 큰 엄마하고 또 양털 깎는 좀 하녀 비슷한 높아감이 있는데 거기한테는 뒤에 남겨두고 다 자기들만 말 타고 도망치고 거기는 소 타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를 타고 가. 그래서 잡혔겠네요. 당연히 이제 자기들한테 시간 벌어줘 이거죠. 너희들이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을 또 잡으러 갈 거 아니냐고. 여자가 3명이잖아요. 어쨌든. 노파에다가 태무진 큰엄마에다가 할매는 저 소나 타서 그때부터 소나타. 그래서 그 태무진 엄마가 소치겔입니다. 소타라고 소치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 희생해도 자식 구하는 게 엄마 호엘로는 급승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태무진이 그 순간에는 아무리 아직 어린애도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게 본능적으로 이게 판단 안 될 때는 엄마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본능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엄마잖아요. 생존 본능에. 그렇죠. 엄마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자식이 항상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제일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판단을 따르는 게 위기 상황에서는 엄마 판단을 따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이에요. 네. 엄마의 말을 따르는 게 좋아요. 위기 상황에서. 네네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태무진이 겁을 먹을 때는 항상 본능으로 엄마 지시를 따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생각도 안 했겠죠. 뭐 부인이 잡혀가고 뭐 이걸보다 당장 내 목숨이 지금 급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보르테하고 그리고 큰엄마 소치겔 그리고 양털 깎는 노파를 이제 메르키드족에서 데리고 갔고 네. 보르테는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주냐면 애초에 호엘룬의 남편이 있죠. 칠레두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엘룬의 시동생이죠. 남편의 남동생 칠겔에게 또 자기 며느리가 간 거예요. 시동생한테 며느리가 이제 배당이 된 거죠. 할당이 된 거죠. 오. 원래 남편의 동생에게. 그러니까 자기 시동생이었죠. 네. 거기에 며느리가 들어간 이제 하나 뺏겼으니까 하나 갖다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래 된 거죠. 그것도 스텝에 또 다 소문 나기고 야 이번에 시동생이 가져갔대. 그러면 이제 또 전에 듣겠죠. 태무진이 그 소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태무진 입장에서는 지금 분노가 들 거로 오르지만 이제 이때 또 배우는 거죠. 공포와 분노가 내 마음을 제압해 버리면 나는 이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힘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공포와 분노해도 이거를 억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인식의 최고 단계고 분노야말로 행동의 최고 단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은 이제 힘을 못 쓰죠. 냉정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 태무진은 이 과정에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하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내 감정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지만 내가 이 복수를 할 수 있고 내가 다시 보르테를 찾아올 수 있다고 네. 아주 이제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센들 나 혼자 무장한 조직화된 전사 집단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내 개인이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먼저 올려보자 된 거죠. 이 사람이 기도? 항상, 예, 일단 기도를 한번 올려보자. 기도. 그 별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를 올린다는 게 뭐냐? 결국은 이 기도를 올리면서 내가 이제 아내를 찾아오겠다 맹세를 하고 이 기도를 올리면서 결국 솔루션을 찾는 거죠. 신에게 지혜를 간구하면서 여러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말을 하기 좋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신께서 이런 답을 주더라. 그렇게 해야지 이게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지도자들은 옛날에 김주신 장군이 이제 당나라하고 또 한판 승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나라가 안 나가고 계속 버티니까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싸움을 할 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갈 때. 그럴 때 막 어디 가서 진짜 거기도 나와요. 기도 안 하시고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며칠 후에 팍 나왔다 이거죠. 근데 그게 결국 뭐야? 이 전략을 하나 만들어 온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런 거죠. 하늘에서 다 알려주더라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아 맞다 이제 이러면 이긴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겁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서쪽에 캐레이드족이 있고 동쪽은 타타르족이 있는데 네. 자이 메르키드족을 그러면 한쪽에 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갈까 하다가 뭐 타타르는 아버지하고 죽인 철천지 원수잖아요. 네네. 안 되고 결국 서쪽에 케레이트족을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그 케레이트족의 통치자가 옹칸인데 가서 이제 제가 충실한 진짜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이렇게 네.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옹칸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칭기스칸의 인생 행동에 큰 영향을 주죠. 이 케레이트족은 서쪽에 있다 했잖아요. 네. 네. 여기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예요. 이 왕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기독교는 이게 뭐 12, 이제 3세기 이런 네. 정도인데 12, 3세기인데 이때 이 간 종교는 완전히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네. 일종의 예전에 그 기독교 초기에 여러 이단 종교들 이제 이단으로 규정된 게 많지 했잖아요. 아무래도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인간성과 신성이 불일치한다 뭐 그렇게 정통 이제 가톨릭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래서 이단 파문을 받아갖고 계속 이제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 종교 같은데 그쪽으로 하여튼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파벳을 써요. 세모에서 기원한 알파벳을 쓰고 기독교가 공식 종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쪽에 결국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칭기스칸의 며느리가 기독교 신자가 꽤 많아요. 사이도 많고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네. 칭기스칸은 동쪽으로 잘 안 와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네. 그 몽골이 고려올 때 기본적으로 정복의 전제는 서쪽이에요. 이 아무래도 서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동쪽에 타타르가 아니라 서쪽에 케레이드하고 손을 잡은 게 네. 관계가 있지 않나 싶고 결국은 이제 옹칸은 그러면 태무진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너 자무카라는 전사와 같이 또 공격을 해라 된 거예요. 그 자무카는 칭기스칸하고 어떻게 보면 먼 사촌이고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 같은 거기서 자란 친구거든요. 그래서 항상 둘이가 안다라고 의형제를 맺는 맹세를 벌써 2번을 했단 말이죠. 네네. 자 그런데 결국 자무카와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보르테를 찾아오자 된 거죠. 네. 자 이럴 때 자기 어릴 때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노인 자르치구다이가 태무진이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젤메를 얘를 이 부하 삼으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젤메가 첫 번째 부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젤메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젤메가 자기 사촌들 남동생들 데리고 오거든요. 수보데이, 자우르칸 이런 사람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이 수보데이라는 사람이 몽골 혹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오. 최고의 전략. 이 수보데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태무진은 결국 이 전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친척은 배신해도 결코 얘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얘들은 네 마리의 개, 네 마리의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9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낫고 나는 9번째다. 그러니까 우리가 9의 형제들인 거죠. 여기가 우리 이 9이 최고였던 우리는 물과 불과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칭기스칸은 바로 친족에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뼈와 피보다 더 강한 유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조직화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보르테를 구해 왔는데 구해 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르테도 시어머니하고 같은 운명인 거죠. 또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양털 깎는 노파도 구조를 했거든요. 근데 높아도?
아니 높으니까. 근데 큰엄마 소치겔은 결국 안 나타나요. 큰엄마 소치겔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소치겔의 아들 네. 이복 그 태무진의 이복 동생이 네. 자기 엄마 이래도 안 나타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 남편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좋아. 그럼 내 아들 죽인 태무진 밑에서 왜 살아? 잘 맞아 또 우리가. 아 그쪽은 또 그랬구만. 그러니까 빠이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태무진은 이렇게 결국 또 보르테 참 이게 묘하죠. 자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운명. 네. 또 다른 남자의 아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태어난 아들이 조치예요. 네. 큰 아들 조치. 이름이 왜 이름이 조치. 이름이 왜 좋지? 조진진이야? 괜찮지? 태무진이 아주 좋아해줬습니다만 네. 결국 다른 아들들이 절대 조치는 이제 후계자의 이 아예 언급도 안 된다 이거지. 얘는 따로. 그 조치도 그래 나는 다지해가. 조치가 결국 간 게 황금 군단을 이끌고 바로 지금의 러시아 쪽을 다 장악한 거예요. 러시아 쪽이 바로 조치가 다 먹은 거예요. 그 조치 아들이 바투가 결국 그 바로 러시아 말하는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 영역을 다 이제 조치가 다 먹은 거죠. 또 잘 갔네. 음. 러시아 갔으면 잘 간 거 아닐까? 그런가요? 근데 얼마 못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도 한 200년 이상. 아 그래요? 네, 그거 꽤 갑니다. 네. 좋지. 러시아 좋지. 좋지. 네. 자, 그 태무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목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흉노가 최초로 기원전 3세기에 이제 최초로 이제 본격적인 나라를 이루며 등장한 흉노고 네. 그게 나중에 이제 훈족이 됐다고 보기도 하죠. 아틸라 네, 훈족 그런 흉노고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 돌궐 쪽에 이제 했고 그 이후에 여러 족이 나옵니다만 위구르도 나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결국 연결되는 게 흉노, 투르크 그 다음에 바로 몽골이죠. 네, 여기 이제 네, 큰 이제 그 줄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그 몽골의 샤머니즘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샤만. 네. 그러니까 탱게르라고 하늘을 탱게르로 부르면 숭배를 하는데 네. 일종의 이런 거죠. 탱게르가 있긴 있는데 인간의 일상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은. 그 대신 하늘은 어떤 사람을 딱 점지해가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무진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칭기스칸이 약간 이신론이라고 해요. 그 서양의 기독교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다음에 신은 은퇴해버린 거예요. 신은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창조한 세상의 법칙과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나름 시스템은 다 구축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 신은 은퇴. 가셨고 그 다음에는 이 법칙대로 움직인다. 인간은 그 법칙을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기적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태무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보르테를 구조하고 네. 그리고 도와준 자무카와 세 번째 안다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같은 의형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제 황금 머리띠를 메어주고 네. 서로 말을 교환하고 재산을 교환하는 거죠. 네. 그다음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한 담요를 듣고 같이 잔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친구가 되려면 뭐 술을 같이 마시고 목욕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뭐 너무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또 피를 나는 형제가 되려면 모두 나눠야 돼요. 자모카. 네. 그리고 자무카는 의형제 맺고 옹칸 아까 말씀드린 그 케레이드족 옹칸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태무진은 옷을 입고 태어난 아들이 되는 거죠. 양부양자 그런 거죠. 옷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친아들은 벌거벗고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낳았는데 그 조치 뜻이 손님이란 뜻이래요. 손님.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낳고 나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게 조치겠죠, 그죠? 네네. 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치가 출생하고 1년 만에 이제 자무카와 태무진이 그 우정이 뜨거운 우정이 식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요? 네. 그러니까 둘이는 결국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둘이는 운명적인 격돌을 해야 될 라이벌이었던 거죠. 자모카면 봉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 그 자모카 봉봉. 그게 뭐예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아 그런 거. 근데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그런 게 있어요? 자모카 봉봉. 역시 애셋 아빠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무카가 네. 갑자기 1년 지나가지고 나 이제 너하고 캠프 좀 떨어진 곳에 치려고 해. 근데 그게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너가 내 손아래다 혹은 부하 취급을 하는 액션이라고 하네요. 그거를 난 너하고 떨어질래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또 그래도 태무진이 이럴 때는 또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조언을 구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마보이 아니야? 엄마가 단호하게 바로 그러니까 이 행동력이 결단력이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래 그럼 즉시 밤사이에 바로 다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물건 다 정리하고 걔를 다 치우고 얘가 한밤에 그냥 다 우리가 바로 떠나버리자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결별하게 된 거죠. 자무카랑은. 네. 그리고 옹카는 좋잖아요. 둘이가 이렇게 자기 데리고 있는데 둘이가 싸움 시켜놔야지 자기한테 더 충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 경쟁시키는 거죠. 네. 서로 이간질시키고. 네네네. 자, 이 와중에 이제 차남 차카타이 그리고 아유, 엄청 차카타이, 엄청 뭐, 착해. 걔. 네, 세 번째 아들은 오고데이. 그 네 번째 뭐 톨루이 이렇게 쭉쭉 낳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셋째를 낳고 나니까 이제 보르테 25, 태무진 24에 이제 중년의 부부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아, 뭐 일단은 저 확실히 인물,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 인물로 좀 들으니까 네. 더 좀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 징기스칸의 이야기 네.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징기스칸 뭐죠 그 신화폐 평등한 네, 네. 제국을 꿈꾸다라는 네. 책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약간 두툼한 책은 리드모아 독서대에서 네. 꼭 읽으시기를 저희가 아, 추천을 좀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사실 아유. 손이 좀 아픕니다. 팔목 다 나간다. 다 나가죠. 네.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저 리드모아 독서대에 이렇게 딱 놓고 네. 보기 편한 각도로 조정해서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얼마나 있어 보여요. 네, 리드모아 독서대. 그리고 저 독서대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나요? 커피 한 잔 딱 놓으면 네. 네. 1kg 커피로 네. 향기까지 같이 잡으면 책 향기, 커피 향기가 그 어떤 마약보다 더 달고. 마약은 안 됩니다. 마약 금지된 거 모르세요? 네. 마약과의 전쟁이죠 참. 하여튼 1kg 커피로 네. 책엔 진짜 커피가 잘 어울리잖아요. 네. 네. 와, 리드모아 독서대와 커피라면 책이 술술 익히겠어요. 아유. 또 가을 밤에는 뭐 독서 향도 좋습니다만 커피 향은 완전히 금상첨화가 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엎친 데서 엎친 격입니다 정말. 네. 진대 덮쳤군요. 자, 그러면 징기스칸 네. 이야기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또 전 세계를 네. 또 정복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어떻게까지 갔는지 그런 네.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징기스칸 1부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지선 씨가 요즘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좁쌀보다 안 늘고 있어요. 구독자가 네.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선 씨는 최선을 다하고 네. 그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면 될 뿐인 거예요. 그렇군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네네.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대신 찾는 건 알려주셔야죠. 저 플로라는 어플을 좀 까셔야 되는데요. 플로라는 어플 들어가셔서 잠들면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디오북 잠들면이 나옵니다. 네. 뭐 앱 깔기 어렵지 않습니다. 2시간 정도면 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사실 네. 오늘도 이 책은 못 읽어드렸어요.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일당백에서 소개한 책들 차근차근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1부 마무리하면서 그 플로에서 들을 만한 노래 혹시 좀 저는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좋지 아니한가. 네. 저는 착한 사랑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둘째군요. 김민종인가요? 네, 김민종. 네. 착하다잉. 네.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랑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칭기스칸. 지금 독일 그 노래요? 네, 독일 노래. 네. 자, 좋은 노래 한번 여러분도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한 곡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징기스칸 신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 미국 독립 미국 헌법이죠. 네, 미국 수중 일조. 헌법에 어떻게 징기스칸이 영향을 네. 주는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부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